아, 나 서기의 말에 황부자는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거두었어요. 품삯? 무슨 품삯 말이냐? 네? 제가 일을 도와드리면 음식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이도 어린 녀석이 못하는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언제 그랬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황부자는 호통을 치며 곰방대로 서기를 내려칠 때 휘둘렀고 깜짝 놀란 서기는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힘든 노동까지 한 서기는 이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목적지도 없이 걸어가는 서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기는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둘러보자 깊은 산속에 들어와 버린 것을 깨달았어요.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서기의 눈에 웬 초가집 하나가 보였어요. 이런 깊은 산속에 웬 집이지? 혹시나 주인이 없는 초가집인가 해서 서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서기가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 한 명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어요. 남의 집을 기웃거리다 들켰다는 생각에 서기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서기의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돌처럼 굳은 듯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마법에 걸린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닌 산신이었어요. 얘야, 왜 우리 집을 들여다보려 했니? 이 산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들여다보았니? 서기는 움직여지지 않는 몸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실은 저는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입니다. 걷다 보니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초가집이 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주인 없는 집이면 조금만 쉬었다 갈까 하는 마음에 들여다보았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많이 지쳐서 아주 잠깐만 쉬었다 갈까 하고요. 대답을 하던 서기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고 서기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가여운 아이로구나. 배가 고픈 게냐? 네, 너무 배가 고파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딱하기도 하지.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네. 서기의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잠시 서기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얘야, 말해보렴. 뭐가 먹고 싶으니? 내가 주마. 네? 정말이요? 그럼 따끈따끈한 쌀밥 한 그릇, 아니 반 그릇만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면 충분해요. 서기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서기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이걸 제가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어서 들거라. 서기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 처음 먹는 것 같았어요. 지쳤던 서기의 몸에도 다시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서기는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 네? 왔던 길을 돌아서 가야지요. 얘야, 왔던 길을 돌아서 가도 돌아갈 집도 너를 돌보아줄 가족도 이웃도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자꾸나. 네? 마을로 돌아가 봤자 사람들은 어린 너를 공짜로 부려먹기만 할 것이야. 여기서 내가 시키는 일라면 내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마. 네 이름이 무엇이니? 제 이름은 석이에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석이는 얼떨떨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또다시 빙그레 웃음을 짓자 펑 소리와 함께 지게 하나가 나타났어요. 석이가 지게를 짊어지려 하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 내가 시키는 일은 그게 아니다. 지게를 지려고 하지 말고 지게에 타보렴. 그 지게를 타고 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배가 고팠던 너처럼 공경에 빠진 사람이나 동물, 식물들을 도와주거라. 그것이 앞으로 석이 네가 나와 함께 지내며 할 일이란다. 석이가 지게에 올라타자 지게는 서서히 떠올라 나무 바로 위를 날기 시작했어요. 지게 위에서 산을 내려다보니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볼 수 있었지요. 세상에,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니 꼭 구름이 실령이 된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이야. 잠시 후 석이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호랑이는 비쩍 말라 있었고 기운이 없는 듯 웅크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석이는 지게를 타고 내려가 호랑이의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호랑이는 늙고 힘이 없어서 사냥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며칠을 굶은 모양이었어요. 그렇구나. 할머니 말씀을 이제야 알겠다. 지금 이 호랑이처럼 공경에 처한 동물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일이구나. 석이는 가여운 호랑이야. 너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고 싶어. 석이가 이렇게 말하자 지게가 땅에 2번 발을 굴렀고 쿵쿵 굴렀고 먹음직스러운 닭고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닭고기를 보고도 호랑이는 입맛만 다실 뿐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여긴 석이가 살펴보니 호랑이의 잇몸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가여운 호랑이야. 너의 잇몸을 낫게 해주고 싶어. 그러자 지게가 땅에 2번 발을 굴렀고 호랑이의 잇몸이 튼튼해지고 이빨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맛있는 닭고기를 먹어 치웠지요. 기운을 차린 호랑이가 석이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를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앞으로는 튼튼한 잇몸과 이빨로 직접 사냥을 하렴.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석이가 호랑이를 따라가자 그곳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
저는 원래 이 산속 동물들의 왕으로 산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요 아래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금화를 바쳐왔지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굶어 죽고 말았을 텐데 형님 덕분에 산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답으로 이 금화를 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져가시지요. 우와, 오늘 나 이거 봐. 서기는 금화가 된 항아리를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이제 내게 금화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보다 나는 이곳이 좋아. 이곳에 머물면서 할머니를 도와 공경에 처한 생명들을 도와줄 거야. 계속 이 금화는 가져가서 할머니께 드리도록 할게. 할머니는 금화를 어떻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지 아실 거야. 나 썼는데. 계속 이 산속에 사신다고요? 하하하. 그러면 우리는 형님 아우하면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겠군요. 형님. 친구? 친구? 그래 좋다. 친구라. 그래 좋다. 그래,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처음으로 가족과 친구가 생긴 서기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서기 옆 지게도 웃음을 터뜨리는 듯 지게 다리를 연신 굴렀어요. 한편 서기를 공짜로 부려먹고 쫓아냈던 황부자는 얼마 후 콩농사를 잘 지어 많은 콩을 수확했고 콩을 팔아 큰 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하지만 그런데 황부자가 잠든 사이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와 황부자가 자루에 담아둔 콩들은 물론 곳간의 다른 식량까지 모두 물어가 버렸답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어디로 간 걸까? 옛날 어느 화창한 날 숲속에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활쏘기를 하러 나와 있었어요. 임금의 활쏘기에는 고풍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고풍이란 임금이 활을 쏘아 적중하면 임금 곁에 신하가 축하의 의미로 상을 청하는 풍습 또는 임금이 활을 쏜 내역과 화사품을 수록한 문서를 뜻했어요. 다시 말해 활을 명중시킨 임금이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가르쳤지요. 문장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활을 쏠 줄 모른다면 문무를 갖춘 제목이라 할 수 있겠느냐? 전하,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오늘은 느낌이 평소보다 더 좋다. 내 오늘 20발 중 15발을 맞춘다면 그때 가서 고풍을 정하라. 임금은 활을 쏘기 시작했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때까지 적중한 활은 14발이었어요. 마지막 활이 관역에 맞자 신하들은 환호하며 외쳤어요. 폭풍이요. 고풍이요, 고풍이요. 하하하하. 내가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신하 중 한 명이 임금이 쏜 화살의 점수를 자세히 적어 고풍을 올렸고 임금은 하사하는 선물명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임금이 내려주는 선물은 마첩이었어요. 마첩은 말을 상으로 준다는 증서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말을 찾을 수 있는 증표를 뜻했지요. 귀한 선물을 하사받은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임금과 함께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 중 한 명인 조현은 기쁜 마음에 마첩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어요. 오늘 임금님의 기분이 매우 좋으셨던 것이 틀림없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내려주시다니. 당시 말 한 필은 쌀 60가마에 해당하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을 받은 조연의 기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그때 웬 까마귀 한 마리가 순식간에 조연의 손에서 마첩을 낚아채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 돼! 이놈아! 거기서! 너무 놀란 조현은 까마귀를 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현이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방법이 있을리 만무했어요. 눈이 깜짝할 사이에 임금이 내려주신 선물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조연의 눈앞이 깜깜해지려던 그때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마첩을 입에 문 까마귀가 멀지 않은 나무 위에 앉아 조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다른 까마귀가 까악 울고 있었어요. 뭐야? 설마 내게 돌려주려는 것이냐? 하지만 조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마첩을 문 까마귀는 그대로 다시 휙 날아가 버렸지요. 옆에 있던 까마귀 역시 까악 울며 마첩을 문 까마귀를 따라갔어요. 조금 더 먼 곳의 나무에 앉은 까마귀를 향해 조연이 뛰어가며 외쳤어요. 뭐 하자는 것이야 도대체? 내 마첩 돌려줘라 이 까마귀야. 네 녀석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느냐. 조연이 온 힘을 다해 까마귀를 잡으러 가면 또다시 까마귀는 마첩을 입에 꼭 문 채 휙 날아가 조금 더 먼 나무 위에 앉았고 다른 한 마리의 까마귀는 그 까마귀 주변을 돌며 계속해서 까악 울었어요. 저 녀석들이 마치 내게 이쪽으로 오라는 것 같구나. 도둑 주제에 약을 올리기까지 하는 까마귀를 보니 조연은 기가 막혔어요. 조연은 말이 매우 가치 있는 선물인 것을 떠나 임금에게 받은 선물을 잃어버렸다가는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 있는 힘껏 까마귀를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차라리 까마귀가 멀리 날아가 버려 행방을 알 수 없으면 모를까. 이쪽으로 따라오라는 듯 잡힐 듯 말 듯 날아가니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까마귀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조연은 마첩을 입에 물고 있던 까마귀가 웬 나무 아래 구멍으로 마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실수로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구멍 안으로 조준을 한 것처럼 보였지요. 두 마리의 까마귀는 그 나무 위에 앉아 조현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어요. 헐레벌떡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마첩을 꺼내려던 조현은 깜짝 놀랐어요. 뱀이잖아. 그 나무 밑 구멍은 뱀 둥지였던 것이에요. 혀를 날름거리는 뱀이 둥지 안에서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현이 그대로 손을 집어넣었다가는 뱀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주위를 둘러본 조현은 커다랗고 두꺼운 나무 막대기를 쥐고 뱀 둥지 안을 휘저었어요. 뱀은 둥지 밖으로 나와 조현을 공격하려 했지요. 조현은 있는 힘을 다해 뱀을 막대기로 내리쳤어요.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결국 뱀은 죽고 말았어요. 조현은 그제서야 뱀 둥지 안에서 자신의 마첩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뱀과 사투하느라 땀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한숨을 내쉬는 조현에게 그때 나무 위 까마귀 두 마리가 말을 걸었어요. 선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들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 없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며 희롱한 것이냐? 조현의 말에 수컷 까마귀가 대답했어요. 실은 제 아내는 얼마 전 5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 아내와 알들만 있던 둥지에 저 뱀이 찾아와 모든 알을 깨고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울며 부탁했지만 뱀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합니다. 제가 먹이를 구해 둥지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부상당한 아내와 죽은 자식들의 알껍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까마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너무나 원통해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숲을 방황하던 그때 선비님이 임금님에게 무언가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차 그것을 들여다보시는 모습에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건장한 선비님의 도움이라면 포악한 뱀을 혼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저와 아내는 5 아이들의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아내는 힘을 내 새 삶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까마귀 2마리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까마귀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참 놀랄 일이로군. 조현은 희한한 일을 겪었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 조현은 숲속에서 뱀에게 발목을 물리게 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조현은 어느 어두운 들을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들을 걸어 수십 리를 가니 어느 도성이 보였어요. 도성 근처에서 조현은 어느 노인을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런, 누가 너더러 여기 오라 하더냐? 네? 모르겠습니다. 그저 길을 잃어 걷다 보니 이곳에 왔어요. 아버지는 조현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 어느 관아 앞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두건을 쓰고 도복을 입은 노인을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면 어찌하느냐? 할아버지가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조연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던 순간 검은색 도복을 입은 매섭게 생긴 2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어딜 가려 하느냐? 이곳으로 빨리 걸어오거라. 2 저승사자가 조현을 끌고 가려 하자 할아버지가 저승사자들과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내 아버지도 가담했지만 2명의 노인의 힘은 저승사자들을 이기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갑자기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사방에서 날아와 저승사자를 쪼기 시작했어요. 저승사자가 놀라 허둥지둥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재빨리 조현을 성 밖으로 데리고 가려 했어요. 조현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까마귀들은 조현을 날개로 가리고 둘러싸서 다른 저승사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약 수십 리를 되돌아 걸어왔을 때 할아버지가 조현의 등을 툭 치며 집에 도착했다 라고 말했고 조현은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정신을 차린 조현은 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깨어난 조현을 보고 가족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까마귀 녀석이 은혜를 갚은 것이구나. 이거 참 신비로운 일이다. 조현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이 이야기는 청나라 원매가 저술한 자부로에 실린 고사 내용 중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까마귀는 아주 드물게 길조로 여겨질 뿐 대부분 흉조나 흉물로 여겨졌었는데 사실 까마귀는 지능이 굉장히 좋은 조류라 먹이를 숨긴 장소뿐 아니라 숨긴 시간과 먹이의 종류까지 기억한다고 해요. 또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네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김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김부자는 일꾼들에게 인자하고 품삯도